자극과 반응 한번 보자. 나도 책이 없고 여러분도 책이 없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 책이 있으니까. 자, 자극과 반응 한번 보자. 자, 자극과 반응에서 여기서 말하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조용해지고 시끄러워지고 이걸 환경의 변화를 부르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을 감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뭔가 내 몸을 움직이는 거, 이거를 바로 반응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가 외부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거기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신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신호 전달 체계 중에 하나를 바로 뭐라고 하면 신경계라고 해요. 신경계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계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로 되어 있냐면, 이 신경계라고 하는 건 신경세포의 일종인 뉴런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을 그 순서대로 본다면, 여기 우리 몸에 눈이 있다 가정합시다. 눈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뇌가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반응이라고 하는 운동기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빛이 올 것이고요. 어떤 물체가 날아온다면 그 물체가 날아오면서 볼 거고, 우리는 이 외부에서 환경 변화, 즉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자극 수용기 또는 감각기라고 불러요. 감각기 또는 감각기라고 부르겠지. 이 감각기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신호를 우리 몸의 뇌한테 전달해줘요. 근데 이 뇌는 뭔가 상황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야. 그래서 얘를 뭐냐면 얘를 중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추라고 하는 것은 판단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바로 중추라고 불러요. 근데 얘가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겠죠? 누구한테? 우리 몸에 발이나 손한테 명령을 준단 말이야. 얘를 운동기라고 불러요. 이렇게 감각기와 중추, 운동기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어떤 신호 연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 신호 연결 체계를 바로 우리 신경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것도 신경이고 이것도 신경인데, 이렇게 감각기와 중추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해 주는 데 사용되는 이 신경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 신경을 바로 감각신경이라고 불러요. 감각신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중추에서 명령을 주게 되면 그 명령을 우리 몸에 말단부, 뭐 손이나 발이나 뭐 이런 데 보내게 되겠지. 우리 요 신경을 바로 운동신경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내가 첫 시작할 때 말했듯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을 우리는 감각뉴런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운동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을 운동신경이라고 해요. 운동뉴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뇌같이 우리 몸의 중추도, 우리 몸의 뇌라고 하는 이 부위도 그냥 우리 몸에 한 어떤 조직이나 기관처럼 되어 있나요? 아니요. 얘도 역시 신경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뇌를 구성하는 신경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얘네를 연합뉴런이라고 해요. 연합뉴런. 그래서 신경을 구성하는 기본 단체가 뉴런이고, 그 뉴런의 종류에는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이제 뭘 설명할 거냐면, 뉴런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뉴런의 종류에 따라서 그 뉴런의 생김새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생김새를 보고서 어떤 뉴런인지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뉴런의 기본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뉴런이. 명칭 한번 보자. 요것이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의 기본 단위체인데, 얘도 하나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신경세포체야. 요게 신경세포체, 신경세포고요. 요게 핵이야. 핵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신경세포체 주변으로 작은 돌기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와 있는데, 이 작은 돌기를 가지돌기라고 해요. 가지돌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긴 꼬리가 나와 있어. 이 긴 돌기를 우리는 축삭돌기 또는 축삭이라고 해요.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있는데, 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이 뭐냐면, 축삭이 이렇게 있으면 마치 그 막대기에 꼬치가 이렇게 꽂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마리집이라고 해요. 마리집이라고 부르고, 랑배결줄인데 랑배결줄은 설명 안 드릴게요.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지돌기, 해, 마리집, 축삭돌기, 이렇게 세 가지. 특히 가지돌기와 축삭돌기라는 단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삭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축삭돌기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가지돌기와 축삭돌기 하는 역할이
이 뉴런들이 그냥 하나가 하나의 신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뉴런과 뉴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 뉴런이 있고 또 그 다음 뉴런이 있어요. 뉴런들이 쭉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신호를 옮겨주는데 이 가지돌기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분이야. 그래서 얘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신호를 쭉 축삭을 따라 쭉 이동시킨 다음에 축삭 돌기 말단, 축삭 돌기 말단을 통해서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 쪽으로 또 다른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밖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부분이다 라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언급했듯이 뉴런의 종류가 한 역할에 따라서 감각 뉴런, 운동 뉴런, 연합 뉴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감각 뉴런은 감각신경을 구성하는 것이고 운동 뉴런은 운동신경을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하는 기능도 다르지만 생긴 모양도 좀 달라요.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할 때 하는 기능 같은 문다면 여기 기능이 다 순여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쉬워. 난도가 뚝 떨어져. 아이들 좀 틀리게 하려면 생긴 모양을 가지고서 질문을 할 거야. 그래서 생긴 모양을 한 번만 기억하면 잊어먹지 않아요. 자, 먼저 운동주론이 생긴 모양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린 거 있죠. 요런 모양이 있어. 가지돌기가 있고요. 축삭 돌기가 길어. 이게 운동주론이에요. 자, 감각주론. 자, 감각주론이 생긴 모양을 보게 되면 감각주론은 가지돌기가 있고 축삭 돌기가 있고 신경세포체가 대가리에 붙은 것이 아니라 신경세포체가 옆구리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좀 달라. 그 다음에 연합 뉴런이 있는데 연합 뉴런은 외부의 신호를 받아들여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 그래서 뇌나 척수를 구성하는 신경인데 얘는 신경세포체에 있고요. 가지돌기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요. 가지돌기가 발달되어 있고 축삭이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래서 요 생긴 모양을 보고서 이것이 운동 뉴런인지 감각 뉴런인지 연합 뉴런인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 역할 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 다음에 하는 이것들이 신경이 향하는 방향을 갖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중추로부터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신경이야. 그래서 이 운동뉴런을 방향 갖고 이야기할 때는 얘네를 원심성 뉴런이라고 불러요. 원심성 뉴런이라고 부르고, 감각 뉴런은 안으로 들어오는 신경이야. 몸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신경이라서 얘네는 구심성 뉴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줄에 매달아서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회전시킬 거야.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입니다. 얘가 밖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작용할 것이고, 또 이 물체를 회전의 중심의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구심성 뉴런은 몸의 중심으로 향하는 것이고요. 원심성 뉴런은 몸의 바깥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 원심성 뉴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운동 뉴런, 감각 뉴런을 원심성 뉴런, 구심성 뉴런으로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잊어먹지 않는 방법은 운동 뉴런 이응이고요. 원심성 뉴런 이응입니다. 감각 뉴런 기억이고요. 구심성 뉴런 기억이야. 이렇게 매치시키면 잊어먹지 않겠지? 이렇게도 잊어먹으면 어쩔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신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설명했고, 여기에 대한 구체 설명은 요 다음 챕터가 설명할 거고, 일단 우리 몸의 감각 기관 중에서 눈에 대해서 봅니다. 자,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자극 중에서 얘는 시각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는 감각기관이 바로 눈입니다. 자,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이 바로 눈이겠죠. 그렇죠? 눈에 대해서 보자. 자, 눈을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눈은 그림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을 뽑아서 이렇게 잘라서 옆에면 한번 볼 거야. 자, 눈이 이렇게 가시자. 자, 눈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대강 그렸습니다. 대강 그렸습니다. 눈은 말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이 맞아 나옵니다. 말로 그냥 안 나와. 그림으로 나오니까 이 그림 보고서 얘가 뭐야 명칭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풀 수 있어. 자, 요 맨 바깥에 있는 막 있죠?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걸 맥락막이라고 불러요. 맥락막이라고 부르고, 요 안쪽에 있는 막 요거를 망막이라고 불러요. 요건 중요해요. 망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수정체야. 시험제 꼭 나와. 수정체고요. 그 다음 요거 있죠? 요거 꼭 나와. 안 나올 수 없어. 반드시 나오는 거야. 요거 문제 반드시 출제돼요. 요거를 홍채라고 해요. 홍채라고 부르고,
이 홍채가 수정체를 덮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수정체 그 자체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어. 요 드러난 부분. 요 드러난 부분을 바로 동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공과 홍채는 서로 상호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연관돼 있어. 그러니까 홍채의 운동에 의해서 동공의 크기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요 수정체라고 하는 것은 원근을 조절해요. 또 조금 이따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눈 안쪽에는 통통 빈 것이 아니라 투명한 액체가 차 있는데 그 투명한 액체를 유리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그냥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맹점이라고 해요. 요쪽 부분은 황반이라고 불러요. 어우, 명칭이 엄청나게 많지. 그쵸? 엄청나게 많은데, 그때 뭐 공막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뭐 그거 다 필요 없고, 필요한 부분만 핵심을 잡아 설명드릴 거야. 자, 먼저 중요하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지워버리자. 자, 맥락막이 있는데, 이 맥락막 안에는 멜라닌 색소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 동공을 통해서만 빛이 들어와야지, 온 사방팔방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물체의 상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맥락막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외부의 빛을 차단시켜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맥락막이에요. 안 그러면 빛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물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맹점이 있는데 요 망막이라는 곳은 상이 맺히는 곳이고요. 상이 맺히는 곳이고 이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시세포가 존재해요. 시세포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망막이야. 그래서 물체 상이 맺히는 곳이 망막입니다. 그 망막 중에서 황반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 황반은 다른 곳에 비해서 시세포의 수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봤을 때 그 사물을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황반이야. 그래서 물체 상이 맺힐 때 황반 쪽에 상이 맺히게 되면 그 물체를 가장 뚜렷하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황반 이외의 지역에 미치게 되면 그 물체의 존재는 알 수 있겠지만 그 물체를 뚜렷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체를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 눈동자를 땡으로 굴려서 그 물체의 상이 황반에 매치게끔 우리가 눈동자를 돌리는 거겠지. 황반, 시세포가 짱 많아요.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경이 모여 나가는 곳이야.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상이 맺히면 얘는 물체를 사물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맹점은 우리가 시세포가 존재하지 않아요. 시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체가 여기 맹점에 맺혀도 그 물체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걸만 정리합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 바로 뭐냐면 수정체, 그 다음에 홍채, 동공. 얘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하나. 자, 먼저 홍채 한번 보자. 홍채. 자, 홍채의 역할은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빛의 양을 조절해요. 그러니까 너무 빛이 많이 들어오면 빛을 차단하고요. 빛이 너무 적으면 빛을 또 많이 받아들이게끔 들어오는 눈의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건데 이 빛의 양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냐면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켜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홍채가 이 수정체 부분을 감싸고 있는데 이 수정체 부분이 밖으로 노출된 부분, 이 부분을 바로 동공이라고 불러요. 이걸 정면에서 바라본다면 모양이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동자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있고 요 부분이 홍채예요. 요 부분이 홍채고 동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바로 동공이에요. 요게 홍채가 되는 거고요. 이게 동공이 되는 거예요. 동공. 그래서 홍채가 수축 이완됨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변하고 동공의 크기가 크고 커지고 작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빛의 양이 조절됩니다. 미리 말하는데 이렇게 홍채가 수축 이완되어서 동공의 크기가 변하는 것은 바로 홍채 때문에 가능한데 이 홍채를 수축 이완시키는 것은 내 의지와는 관계없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다는 이야기는 대뇌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홍채를 수축 이완시키는 곳이 어디냐면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돼. 이거 중간뇌야. 중간뇌에서 홍채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갑시다. 홍채가 수축 이완됨에 따라서 동공이 커지냐 작아지냐는 이제 공부할 건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내 얼굴 수정체라고 가져가자. 내 얼굴 수정체야. 내 얼굴 수정체고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동공이 이렇게 홍채가 있어요. 자, 홍채가 수축하면
동공이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홍채가 이완되면 어떻게 될까? 동공이 작아지겠지. 그렇죠? 공간 교감사입니다. 자, 정리하자. 홍채가 이완됐어요. 홍채가 이완되면 동공이 어떻게 될까? 동공이 줄어든단 말이야. 동공이 줄어들게 되면 안구 안쪽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어떻게 될까? 빛의 양이 줄어들겠지. 맞죠? 맞잖아. 그 다음에 홍채가 수축했어요. 홍채가 수축되면 동공은 어떻게 될까? 동공은 커지게 되겠죠. 이 정도 반대 다시 나와. 동공이 커진단 말이야. 동공이 커지게 되면 들어오는 빛의 양이 어떻게 될까? 증가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홍채의 이완과 수축에 따라서 눈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홍채가 이완된다. 홍채가 이완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동공이 작아진다는 얘기지. 왜? 너무 밝을 때. 너무 밝게 되면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홍채가 이완되는 거야. 그래서 동공을 줄여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둡게 되면 눈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홍채를 수축해서 동공을 키워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증가시키는 거죠.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홍채의 수축과 이완은 내 의지와는 관계없다. 홍채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곳이 어디야? 아까 우리 얘기했죠? 얘는 중간 내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홍채의 수축과 이완은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고 내 의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 행동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반사라고 해요. 내 의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행동,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행동을 바로 반사라고 하는데 이거를 바로 홍채 반사라고 해요. 홍채 반사 또는 동공 반사라고 해요. 그리고 이 홍채 반사, 동공 반사의 중추가 어디야? 중간내.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요것도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안 나올 수 없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자, 원근 조절 한번 보자. 원근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 조절하는 거야. 멀고 가깝고 조절하는데 이 눈에서 원근을 조절하는 것은 바로 수정체의 두께 변화를 가지고 수정체의 두께 변화를 가지고서 원근감을 조절해요. 그러면 수정체의 두께가 변했는데 자, 수정체가 얇아진단 말이야. 수정체가 얇아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먼 곳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것은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수정체가 얇아지게 되면 초점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수정체가 두꺼워지게 되면 초점거리가 작아지게 돼요. 짧아지게 된단 말이야. 이건 무조건 안 배워 넘어가야 돼. 수정체가 얇아지면 먼 곳을 보는 거야. 먼 곳을 보기 위해서 수정체가 얇아져야 되는 거고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는 거야.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돼. 첫 번째로 기억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한다면 이 수정체의 두께의 변화를 가지고 거리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파악을 했다면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정체의 두께가 바뀌는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게 되는 거야. 자, 수정체의 구조를 한번 잠깐 보자. 수정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잡아주는 근육이 있어요. 잡아주는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잡아주는 근육이 있어요. 디귿자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수정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게 모양근이야. 요게 진대라고 해요. 진대. 요거 모양근 또는 모양체라고 불러요. 같은 말이야. 모양체, 모양근. 이거 진대라고 불러요. 진대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제 책을 공부하다 보면 수정체의 두께의 변화하고 수정체를 잡아주는 근육의 움직임이 서로 상반돼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책에서는 진대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모양근만 설명하고 있어요. 모양근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보자. 딱 한 번만 설명할 거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수정체라고 가져가자. 자, 수정체가 있는데 이 수정체를 얇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양쪽에서 근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당겨줘야 되겠지. 그치? 양쪽에서 당겨줘야지 얘가 얇아지겠지. 얘를 두껍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얘를 놔줘야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양쪽에서 잡아주고 있는 근육이 뭔지 몰라줘 아직까지. 자 그러면 얘를 얇게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 양쪽에 잡아주고 있는 근육이 수축해야 되겠지. 수축하면 얘가 얇아지겠지. 그 다음에 얘가 근육이 이완되면 얘가 두꺼워지겠지. 그렇죠? 맞죠? 자 그럼 보자. 우리 책에서는 진대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지 않고 모양근만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이것들의 구조는 여기에 진대가 수정체에 붙어 있고요. 또 여기 진대라고 하는 근육에 모양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디귿자부터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서로 분리가 돼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 구조 잘 기억하시고. 자, 수정체를 얇게 만들 거야. 자, 수정체를 얇게 만들 거야. 수정체를 얇게 만들려면 여기 양쪽, 수정체 양쪽 끝에 붙어 있는 진대가 어떻게 될까? 진대가 수축해야 되겠지. 맞죠? 그럼 보자. 여기에 수정체가 있어요. 수정체가 있고 내가 진대야. 그럼 내가 진대고 이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 또 있어. 뭐야? 모양근이 붙어 있지, 그렇지? 내가 수정체 얇게 하기 위해서 진대가 수축할 거야. 내가 수축할 거야. 당길 거야. 자, 당기면 수정체가 당겨지니까 수정체가 얇아진단 말이야. 근데 이쪽 옆에 붙어 있는 모양근도 어떻게 될까? 내가 당기니까 모양근은 어떻게 될까? 모양근은 어떻게 될까? 이완되겠지. 그렇지? 근데 책에 설명할 때 요 진대의 움직임을 설명이 안 해. 안 하고 수정체가 얇아진다. 그럼 모양근이 이완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상적으로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진대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야만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아 그럼 그냥 거꾸로 외우시니까. 그럼 반대로 수정체가 두꺼워질 거야. 자, 수정체가 두꺼워지려면 진대가 어떻게 될까? 이완돼야 되겠지. 그렇죠? 진대가 이완되면 풀어주게 되면 반대로 모양근은 어떻게 될까? 모양근은 수축하는 거야. 반대로 가야 돼. 그렇지? 그래서 책대로 설명한다면 수정체가 얇아지고 두꺼워진 것을 모양근이 이완되고 모양근이 수축하는 거니까. 오케이? 됐죠? 꼭 기억합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빛이 들어와서 망막 쪽에 초점이 매체되는데 이 수정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정확히 망막에 초점이 안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의 이상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왜요? 추워요? 그렇죠. 주무시니까 춥죠. 주무시니까 춥죠. 주무셔서 그렇습니다. 추워서 졸려요. 아닙니다. 졸아서 좀 추운 겁니다. 빨리 잠드십시오. 추워서 졸린 게 아닌데. 추워서 졸린 게 아니라 졸려서 추운 건데.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자, 눈의 이상 한번 보자. 자, 눈의 이상. 자, 눈의 이상은 두 가지야. 하나는 원시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근시가 있어요. 원시 할 때 원이 무슨 뜻이야? 멀다. 그러니까 얘는 먼 곳을 본다는 얘기야. 뭘 못 본다는 얘기야? 가까운 곳을 볼 수 없다는 얘기야. 가까운 곳을 볼 수 없다는 얘기고, 근시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곳을 본다. 먼 곳을 볼 수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원시 가까운 곳을 볼 수 없어. 가까운 곳을 보려면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돼, 얇아져야 돼.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된다고. 그렇지? 근데 가까운 곳을 볼 수 없다는 얘기는 수정체가 너무 어떻다는 얘기야? 너무 얇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근시는 가까운 곳을 볼 수 있어요. 먼 곳을 볼 수 없어요. 먼 곳을 보려면 수정체가 얇아져야 되는데 얘는 수정체가 너무 어떻다는 얘기야? 너무 두껍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원시 같은 경우는 수정체가 너무 얇기 때문에 초점이 너무 뒤에 가서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시는 초점이 어디에 가서 맺혀? 뒤에 가서 맺히는 거야. 망막 뒤에. 그 다음에 근시라고 하는 것은 수정체가 너무 두꺼운 거야. 그래서 초점이 너무 앞에 맺히는 거야. 이게 근시야. 어떻게 됐죠? 그러면 이거 눈의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원시 같은 경우는 얘를 당겨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당겨주려면 여기다 무슨 렌즈? 오목 렌즈 갖다 껴야겠죠. 얘를 뒤로 밀어야 되겠. 볼록 렌즈죠? 볼록 렌즈 갖다 껴야겠죠. 원시는 얘는 오목 렌즈 갖다 껴서 초점을 더 뒤로 밀어야 되고, 얘는 볼 렌즈 갖다 껴서 초점 앞으로 당겨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진짜 비가 오네. 저기. 자, 요 원시 보자, 원시. 자, 요 원시는 먼 곳을 본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원시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 중에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수정체가 너무 얇을 때도 원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원시는 수정체와 안구의 거리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너무 클 때, 아주 이제 짧을 때, 그렇죠? 너무 짧게 되면 초점이 뒤에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반대겠지,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원시, 근시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렌즈를 갖고 치료하는지 보만 알게 되면 눈에는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귀로 갑니다. 귀인데 귀에서 느끼는 자극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리, 하나는 우리 몸의 위치감각 또는 균형 감각을 잡아요. 균형 감각을 잡는데 요 소리는 사실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3번 정도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 것이고 이 귀에서 균형 감각을 잡는데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귀에 있는 기관 중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들, 그러니까 이름 먼저 기억하자. 전정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반구리가, 얘네가 균형 감각을 담당해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위치나 균형 감각 또는 회전 감각을 느껴서 어디한테 알려주냐면 우리 뇌 중에서도 소뇌한테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뇌가 어떤 뇌야? 소뇌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귀가 있고요. 지금 우리 수연이는 지금 이제 시험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예. 이거 설명을 다 무시하고 건너뛰고 나중에 이제 한 시간 반이면 이 부분을 다 설명을 하고 정리할 수 있는데 집에서 혼자 정리하면 이제 3시간, 4시간 동안 끙끙대고 그것도 정리 안 돼서 이제 발 동동 굴리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건 뭐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고막이에요. 고막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귀속뼈. 귀속뼈라고 부르고요. 명칭도 기억해야 돼. 요거는 반고리관이야. 반고리관. 그 다음에 요거 전정기관. 요거 달팽이관. 요거는 청신경. 요거는 귀인두관. 또 유스타큐관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소리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거냐면 고막, 귀속뼈, 달팽이관. 얘는 소리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음파, 그러니까 공기의 진동인데 이 고막이 진동을 하고요. 근데 그 진동이 너무 약해. 그래서 귀속뼈에서 그것을 증폭시켜요. 진동을 증폭시키고 이 달팽이관 안에는 그 소리를 감별할 수 있는 청세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동, 증폭, 소리 감지, 그 다음에 청심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한 세트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나머지는 소리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반골반은 고리머리에서 했잖아요. 얘는 회전감각을 느껴요.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면 어지러워요 라고 하는 거 반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정기관은 몸이 왼쪽으로 길었어요, 오른쪽으로 길었어요, 몸의 기울기, 몸의 평형감각, 균형감각, 몸의 평형감각을 느끼는 것이 바로 전정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회전감각과 평형감각을 우리 귀에서 느낀 다음에 얘네가 소녀한테 전달한다. 그 다음에 귀인두관이 있는데 이 귀인두관은 하나, 둘, 셋, 넷, 귀인두관은 압력을 조절해요. 압력을.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거나 그럴 때 귀가 멍하죠? 그래서 바로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귀가 멍한 거고요. 우리가 침을 삼게 되면 순간적으로 뻥 뚫린 이유가 얘가 목구멍과 연결돼 있어요. 얘는 무조건 압력 조절한다. 높은 산에 올랐더니 귀가 멍해요. 어느 귀하고 관련이 있어? 귀 인두가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만 보면 돼요. 자, 귀는 끝. 자, 그 다음 코 한번 보자. 코. 자, 코는 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코는 이제 냄새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냄새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느끼는 것이 바로 냄새야. 맞죠? 그다음 후각 상피세포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맛이라고 하는 게 혀죠. 혀. 자, 혀에서는 맛을 느끼는데,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야. 그러니까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녹아야지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는 거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혀에 보면 위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맛을 느끼는 게 도돌도돌 돌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맛세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맛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혀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맛을 느낍니다. 그래서 코를 막고서 양파를 먹으면 양파인지 몰라요. 맛이라고 하는 것은 후각도 같이 관여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피부 감각이 있어요. 자, 피부 감각인데, 피부 감각은 냉점, 그래서 냉점이네. 통점, 그 다음에 압점, 촉점, 냉점, 온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중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이 어디야? 통점이 제일 많은 거야.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까지 다 아파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통증을 못 느낀다? 그럼 굉장히 생명이 위험해요. 그렇죠? 내 몸을 보호할 수 없으니까 통점이 가장 많이 조밀하게 분포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냉점과 온점. 이 냉점은 차가운 걸 느끼는 거고 냉점과 온점이 있는데, 냉점과 온점은 차가운 것, 따뜻한 걸 느끼는 건데, 얘는 어떤 기준선 이하 이상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5도씨의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어. 물에 손을 담그고 있다가 얘를 30도로 옮겨갔어. 그럼 내가 느낄 때 어떻게 느끼냐? 따뜻하게 느껴요. 근데 만약에 35도씨의 물에 손을 담그고 있다가 얘를 30도씨로 옮겨가게 되면 내가 느낄 때 어떻게 느끼는 거야? 차갑게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냉점, 온점은 어떤 기준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의 온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낮아지는 따라서 냉점, 온점이 작용한다. 오케이? 됐죠? 어우, 진짜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신경계 한번 보자. 고바시연아, 추워서 졸린 게 아니잖아. 창문이 열려. 어? 뭐요? 창문이 열려서 졸린 거라고? 아이 참나. 자, 보자. 자, 그 다음에 신경계 한번 보자. 신경계. 자, 신경계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을 다 합쳐서 신경계라고 불러요. 자, 신경계를 어떻게 구분하는 거 보자. 자, 우리 몸의 신경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하나는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중추신경계가 있고, 하나는 말초신경계가 있어요. 말초신경계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중추신경계는 판단하고 명령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추신경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가 이렇게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을 바로 말초신경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중추신경계라면 말초신경계는 우리 온몸에 이렇게 퍼져 있겠죠. 이렇게 쭉 퍼져 있단 말이에요. 쭉 퍼져 있어요. 쭉 퍼져 있는 것이 바로 말초신경계입니다. 중추, 말초고요. 이 중추신경계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뇌와 척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뇌와 척수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는 다시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신경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성신경계라고 하는 것과 내 몸을 구성한다는 얘기죠. 하나는 오토매틱으로 조절되는 신경이야. 그러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어. 내 의지와 관계없고 오토매틱으로 조절되는 신경이야. 왜?
우리 몸의 내장기관, 그러니까 위나 심장이나 폐나 이런 쪽에 연결된 신경이야. 그래서 걔네는 오토매틱으로 조절된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를 자율신경계라고 해요. 자율신경계. 그래서 우리 말초신경계는 다시 체성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두 가지 구분할 수 있고, 이 체성신경계는 다시 운동신경계와 감각신경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율신경계는 뭔가를 업시켜주는 교감신경계와 뭔가를 다운시켜주는 부교감신경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까 잠깐 지나간 말로 언급했듯이 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관련이 없어요. 오토매틱으로 조절돼. 오토매틱으로. 그래서 얘는 주로 우리 몸에 내장 기관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합니다.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 거고, 그럼 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최고의 중추가 어딥니까? 이 자율신경을 주로 누가 컨트롤합니까? 얘는 간뇌라고 하는 부분이 얘가 이 자율신경을 조절해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는 거야. 내 의지는 바로 대뇌와 관계되어 있는데, 이 교감과 부교감신경과 같은 자율신경은 내 몸의 대뇌와 관계없고 간뇌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배받는 거지. 오케이? 기억납니까 다? 아직 안 배웠어요. 처음 배운 거 이거? 이게 통합과 할 때 배우는 여러분? 통합과 할 때 배우는 그 통합과학 이게 나오나? 통합과학이 안 나오는데? 나오는 아 중상 할 때. 그렇지, 중상 과정 나왔죠. 자, 그럼 너무 빠른가? 괜찮아요? 아무튼 네. 시험을 봐야 되니까 우리 수준이 어떡하지? 이거 다 날아갔네 이거. 집에 좀 했어. 수족을 한게 아니죠. 많이 했어. 네? 많이 했어. 나대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보자. 자, 중추신경계는 우리 몸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신경을 바로 중추신경계라고 부르고, 중추신경계는 다시 뇌와 척수로 분할 수 있어요. 이게 뇌고 이게 척수란 말이야. 이 두 가지 갖고 설명할게. 자, 이 뇌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뇌에 관련돼서는 첫 번째 뭐냐면 뇌의 그림을 보고서 그 부위별로 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각 그 뇌의 부위별로 한 역할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여기 이따 문제 나옵니다. 그림. 자, 보자. 얘는 첫 번째 대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뇌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뇌가 있고요. 중간뇌가 있고, 그 다음에 간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분류가 있어요. 자, 특징 한번 보자. 이 대뇌는 할 거 없어요. 이 대뇌는 우리 뇌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하는 것이 대뇌고요. 이 대뇌는 우리 몸에서 고등정신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고, 판단, 기억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감각을 조절하고요. 감정도 조절하고요.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대뇌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대뇌는 크게 두 개의 방으로 되어 있어. 좌방구와 우방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뇌. 자, 소뇌 중요합니다. 자, 소뇌는 우리 몸에서 특히 균형 감각을 잡아요. 평형 감각을 잡는 거야. 평형 감각을 잡으니까 이 소뇌는 우리 몸의 감각 기관들에서 특히 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뇌는 아까 잠깐 배웠었죠. 눈 배울 때 얘는 홍채 반사. 밝은 곳에 들어갔어, 어두운 곳에 들어갔어 라고 했을 때 홍채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 이거 중간뇌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뇌는 우리 몸에서 항상성 유지에 관해요. 항상성이 뭔데요? 날씨가 추워지고 더워지고 밝아지고 어두워짐에 따라서 내 몸의 상태가 막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밖에 환경이 바뀌더라도 내 몸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 성질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로 체온이 있어요. 날씨가 더워져도 날씨가 추워져도 내 몸처럼 항상 일정해. 이거 누가 하는 거야? 간뇌가 하는 거야. 연수는요, 우리 몸에서 심장 박동이나 호흡 운동이나 이런 거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연수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척수가 있어요. 척수. 자, 척수는 신경의 연결통로예요. 척수는 신경 연결통로인데, 신경의 연결통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뇌가 있다 치자. 뇌가 있고 척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발이 있다 치자. 여기 사람 발이 있다 치자. 발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누가 발을 이렇게 살살 건드렸어요. 그럼 얘가 척수를 통해서 들어와서 뇌까지 가요. 그럼 뇌에서 야 발 치워라고 명령 주겠지. 그러면 뇌에서 척수를 따라 내려와서 발한테 다시 명령 준다. 그러니까 척수가 끊어지게 되면 신경이 차단되는 거야. 움직일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얘는 신경의 연결 통로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근데 얘는 신경의 연결 통로인데 왜 중추예요? 아까 분명히 중추는 명령을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척수는 그냥 신경 연결 통로일 뿐이지 얘가 명령 줄 수는 없잖아요. 명령 주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냐면 여기 척수가 이렇게 있다 치자. 척수가 있고 뇌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사람 발이 있다 치자. 자, 발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발을 움직이는 것은 뇌, 척수, 발, 척수, 뇌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근데 만약에 얘가 뾰족한 곳을 밟았다 치자. 그러면 아픈 감각이 오겠지. 아픈 감각이 와서 뇌까지 가서 다시 발 뛰어, 뾰족한 거 뛰었으니까 아프니까 발 뛰어라고 내려오게 돼서 발을 뛰게 되면 너무 시간이 어떻게 될까?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어떤 위급한 신호가 왔을 때는 여기 발에서 척수에 도달했을 때 척수가 바로 야 먼저 발 뛰어 하고서 바로 다이렉트 명령 다이렉트 주신다는 얘기야. 그럼 얘기 때는 뇌가 명령 준 것이 아니라 척수가 명령 준 거지. 그렇죠?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반사라고 불러요. 반사. 그러니까 이 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대뇌와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나도 모르게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그 반사에서 그럼 대뇌가 관여하지 않으면 누군가 명령 준다는 얘기야. 우리 몸의 중추 중에서 누군가 명령 주는데 누가 명령 주냐에 따라서 이 반사에다가 이름을 좀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 척수가 그 반사의 중추다 그러면 척수 반사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중간뇌가 그 반사의 중추다라고 한다면 중간뇌 반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연수가 명령을 준다면 그걸 연수 반사라고 불러요. 네, 세 가지 반사가 있어요. 척수 반사의 대표이 뭐가 있냐면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을 띄는 거. 뜨거운 것 반사. 그 다음에 무릎을 툭툭 치면 발에 쑥 올라오는 무릎 반사.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 척수 반사예요. 그 다음에 중간뇌 반사는 뭐냐면 아까 홍채 반사 있죠. 밝아지고 어두워짐에 따라서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는 거. 근데 연수 반사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침이 분비되는 거. 그 다음에 구토, 기침 이런 것들이 바로 연수 반사예요. 그래서 연수 반사, 중간뇌 반사, 척수 반사 얘는 전부 다 뭐야? 대뇌가 명령을 주지 않고 얘네들이 각각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따라 좀 다른데 이런 반사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반사를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신경계 쪽은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설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은 문제 나오냐 안 나오냐? 호르몬 안 나와? 자, 수연이는 뭐 호르몬 뭐 아무 그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문제 풀고 우리 그 다음 좀 나와서 하자. 자 문제 여기 문제 있는데 오늘 플러스가 아니라 잠깐 그래도 좀 해야지. 시험 범위에 있는 것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호르몬도 같이 문제가 들어있는데 호르몬도 여기는 자 감각기억만 문제 일단 풀어봐요. 감각기 수연이는 지금 문제 풀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지금 뭐 거의 인사불성인데 수연이는 거의 막 지금 떡실신 중인데 어떡하지? 감각기관에 대해서만 문제만 따로 좀 뽑아드릴게요 지금.
지금 수련이 됐다. 중간 나가야 되겠다. 수련이 되면 되겠다. 수련이 정신 못 차리네. 네? 나 정신 못 차려가지고. 네, 참. 예? 뭐라고요? 정신 못 차리려고요? 말도 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정신 잘 차리고 술. 거기는 지금 시험 범위 아닌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좀 불안해서 여러분들 다시 또 내가 지금 설명한 거 있죠? 그거만 나오는 거만 따로 문제를 좀 하겠습니다. 야, 그건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다 설명했어, 그렇지? 어우, 진짜 그냥 폭풍처럼 지나갔네. 한 번 더 설명해달라고 나 못합니다.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나오는 거 안 써도 돼요? 예. 나무만 따로 또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풀면 안 나오잖아. 네. 우리나라의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인데 여기 방울 안에 액체가 차 있거든. 그래서 이 안에를 좀 살펴보면 여기 감각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세포가 있고 신경이 이렇게 있고 감각 모가 이렇게 나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방울이 아니니까 이제 고리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몸을 휙 돌리면 관성에 의해서
내가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인프가 어떻게 될까? 움직이겠지. 어떻게. 그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이 강반과 옆으로 눕는 거야. 이 강반과 옆으로 눕는 것을 이 세포가 느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자, 지금 푸는 거 저기 답지 있으니까 집에서 푸시고요. 이거 지금 설명한 거 위주로 한번 짧게 한 20분만, 15분만 여러분 시간 될 테니까 이거 빨리 하나 풉니다. 요거 하나만. 최다 빈출이거든요. 감각기가 최다 빈출. 그거 지금 몇 번이니? 최다 빈출 몇 번이? 6번이죠? 네. 오늘도 6번. 왜 울어요? 아, 네. 문제가 슬퍼요? 지금 한번 시점해보고 지금 드린 족보답법 문제 있죠? 그거 다 풀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하나만 딱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 정도. 네? 족보답법 중고 아까 또 있잖아. 네. 지금 설명 들었으니까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한번 다시 부스트 한번 하고요. 그리고 우리 원래 하던 걸 하도록 합시다.
쌤 67%나 됐어. 그래서요.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네. 이렇게 뜨겁지? 자, 이제 시간을 많이 못 드립니다. 빨리 정리하시고 이제 일로 나가야 됩니다.
냄새를 맡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오호 진짜 수현이 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어? 너무한 거 아니가? 네. 왜 그러냐고요? 아까 이거 다 설명했습니다 아까. 무슨 소리예요? 아까 그때는 지옥을 헤매고 있다가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느끼는 것이 바로 냄새죠. 근데 이게 말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꽉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소금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냄새를 맡는데요. 그렇죠. 결국 냄새를 받아들인 것은 후각이지, 저기 코지만 그 판단은 어디서 판단해요? 뇌에서 판단하는 거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진도 나가야 됩니다. 자, 뒤에 답시까지 있으니까 그거는 집에서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자, 생명과학 책 피시고 페이지 104페이지 저번에 우리 안 했죠? 수화 파트 안 했지? 수화 파트 생명과학 104페이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과학 진도 나온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되는 104페이지 소화, 순환, 배설 파트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생명과학하고 가장 연계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나 다른 학교 시험 칠 때 이쪽 부분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중학교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봅시다. 먼저 소화부터 봅시다. 자, 소화 한번 보자. 자, 소화. 자, 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소, 유기양분이 필요하고요. 그 유기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유기양분을 분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커다란 고분자 물질을 작은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는 소화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고분자 물질을 작은 물질로 분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큰 물질은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물질로 해서 우리 몸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흡수하는 과정을 우리는 바로 소화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작은 저분자 물질을 흡수할 텐데 그럼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이런 고분자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대표적인 예로 세 가지가 있겠죠? 단백질, 지방, 그다음에 탄수화물.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 형태가 우리가 먹는 형태란 말이야. 고분자 형태야. 이것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저분자 물질로 분해될 텐데 단백질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분해되는지, 그 다음에 지방은 어떻게 분해돼서 또 최종적으로 어떻게 분해되는지를 먼저 좀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섭취하는 형태는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인데 단백질을 먹게 되면 이 단백질 자체를 우리가 흡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저분량들을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단백질이 분해가 된다면 먼저 폴리페프타이드 분해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의 형태로 분해시킨다. 저번에 단백질의 구조와 특성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다 설명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방. 자, 지방도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분해하면 지방산하고 그 다음에 글리세롤의 형태로 분해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다른 말로 녹말이라고 부르는데 이 녹말을 분해하게 되면 엿당으로 분해될 것이고요. 이 엿당이 분해되면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라면 이것들을 섭취해서 소화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형태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형태로,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형태로,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결국 포도당의 형태를 띠고서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소화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결국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우리가 먹은 다음에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또 다른 형태로 분해를 할 때 몇 번에 걸쳐서 분해해야 되는지가 먼저 첫 번째 기억할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얘는 두 번에 걸쳐 분해를 시켜야 되는 거고 지방은 한 번 분해시켜야 되는 거고 탄수화물은 한 번, 두 번 소화시켜야 돼요. 또 분해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은 두 번 분해해야 돼요.
지방은 한 번 분해해야 되고요. 탄수화물도 역시 2번에 걸쳐서 수화 과정, 즉 분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배웠듯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주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우리는 3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일부 물질도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물질을 3부 영양소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3부 영양소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자, 3부 영양소는 3대 영양소가 반대로 얘는 에너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얘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 얘가 우리 몸에서 생명 활동을 조절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몸에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구성 성분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부 영양소는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물질이야. 그럼 이 3부 영양소는 뭐가 있냐면 이름 앞에 3자가 붙었으니까 얘는 세 가지 종류야. 얘가 3대 영양소로서 단탄지란 말이야. 그럼 이 3부 영양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대가리가 좀 나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물, 그 다음 비타민, 그 다음에 무기염료. 이 세 가지가 3부 영양소예요. 과거 시험이 별도 할 것 같지? 이런 거 물어봐요. 이런 거. 근데 이런 문제를 물어보면 객관식으로 문제를 물으면 애들이 다 답을 체크해서 답을 다 맞춰요. 근데 과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야 3부 영양소 뭐야? 그 세 가지 말하고 그것이 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아서는 입도 뻗고 못해요. 객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뭐야? 뭐야? 8분? 아, 8부 영양소 너무 눈에 보인다고? 3부 영양소 됐죠? 자, 3부 영양소 지금 세 가지 기억하시고 그럼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 보자. 주중이 많이 힘들어요? 오늘 푹 잤잖아. 너 11시 반까지 잤잖아. 푹 자고 자잖아. 어? 아, 그때는 그냥 눈만 뜨고 잠깐 눈만 떴다 다시 잤잖아. 7시에 일어나서 뭐 했어 그럼? 어느 나라 역사? 일본 역사? 한국사? 한국사? 저기 한국사 그 역사 출판사 어디야? 나 금성 문제 줄 수 있어요. 역사 문제. 지금 말고 공부 열심히 해주십시오. 어차피 다음 주에 만날 거 아니야. 어? 줄 거야. 열심히 해. 너는 역사 배우죠? 너는 저기 한국사 배워 아니면 세계사 배워? 한국사? 너 출판사 어디야? 그림을 봐야 돼요. 그림을. 미래냐? 미래도 세계 한국사 있긴 해요. 자 보자. 자 물, 비타민, 무기염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3부 영양소라고 부르는데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에너지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안 먹으면 우리 죽어요. 왜? 얘는 우리 몸에서 생명 활동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쓰기 때문에 얘는 부족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에너지는 없어요. 자 먼저 하나씩 보자. 먼저 첫 번째 물. 자 물은 우리 몸에서 60에서 70% 정도가 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화학적 특성이 있고 이러한 화학적 특성에 의해서 우리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이 물이 우리 몸의 생명 활동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화학적 특성 두 가지 때문이에요. 몇 가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얘는 극성이야. 또 하나는 얘는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자,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물은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극성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잘 녹여요. 그래서 용해성이 매우 뛰어나요. 그러면 물이 뭐든지 잘 녹인다고?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이동을 줄 수 있는데 용해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운반을 잘할 수 있고요. 우리 몸의 농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물은 강한 분자의 인력인 수소결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대단히 높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그다음 다른 물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이로움을 줄까? 우리 몸에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아무튼 물은 우리 몸에 대단히 많은 함량 존재하고요. 에너지는 없지만 극성의 성질과 수소 결합의 성질을 갖고서 우리 몸의 생명 활동에 없어서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이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3일 만에 죽어요. 자, 물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비타민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비타민의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얘는 바이탈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필수이라는 얘기야. 얘는 에너지는 없지만 우리 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야. 이게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비타민인데 우리 몸에서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생리작용을 조절하고요. 그래서 얘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결핍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의 종류는 모두 5종류가 있는데 크게 비타민 A, B, C, D, E, K 이렇게 모두 5종류의 비타민이 있어요. 근데 이 5종류의 비타민을 다시 물에 잘 녹는 비타민과 물에 잘 녹지 않는 비타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 비타민 B, C가 물에 잘 녹는 비타민으로서 얘네들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불러요. 이름 기억해야 돼. 수용성 비타민 물에 잘 녹아. 그럼 반대로 A, D, E, K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과 친하지 않다는 얘기야. 물과 친하지 않다는 얘기는 기름과 친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네를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요. 지방이 잘 녹는다고 해서 지용성 비타민. 얘는 수용성 비타민, 얘는 뭐야? 지용성 비타민. 얘는 물에 잘 녹아. 얘는 물에 잘 안 녹아. 쟤는 왜 암균이 아니에요? 뭐야? 얘는 지용성이라고. 암균이 왜 안? 얘는 이용이라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앙금에 꽂혔어. 예. 주목합니다. 자, 수용성 비타민하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우리 몸의 주성분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인데 이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얘네를 많이 먹죠. 이게 나트리가 많아. 많이 먹죠. 많이 먹으면 그냥 배설돼 버려요. 그러니까 얘네 부작용이 없어요. 많이 먹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비타 500, 비타 1000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얘네를 많이 먹죠? 많이 먹게 되면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과자나 음료수에 함부로 막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얘네는. 그렇지만 비타민 B와 C는 많이 먹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비타 500, 비타 1000 음료나 과자에 많이 포함된다. 그 다음에 이런 비타민들이 부족하게 되면 각종 결핍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암기사항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깜깜한 밤중에 앞이 잘 안 보여요. 야맹증이 유발될 수 있고요. 비타민 B가 부족하다 그러면 무릎이 퉁퉁 부어서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고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해요. 각기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잇몸에서 피가 나와요. 그걸 다른 말로 괴혈병이라고 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등이 붓고 뼈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구루병이라고 해요. 비타민 E가 부족하게 되면 불임이 올 수 있고요. 비타민 K가 부족하게 되면 혈액 응고가 안 됩니다. 이렇게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각종 결핍증에 걸릴 수 있다고. 이것도 암기사항이에요. 그러면은 비타민 있는 남자한테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꼭 이것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의 작용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비타민의 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딱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먹으면 대단히 좋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얘가 괴혈병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역력이라든가 이걸 다 해요. 비타민 E 같은 경우도 역시 면역력에도 관계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E를 다른 말로 토코페롤이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건강식품 많이 먹죠. 근데 K는 왜 토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약속을 그냥 한 겁니다. 질문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개권 찍는 거 아닙니다. 예, 개권 자꾸 녹화하지 마시고요. 그럼 그 약자가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이걸 쉽게 기억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건 스킵합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빨리 가야 돼요. 지금 입시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입시에도 돌아가야 되니까 그건 암기하시고요. 자, 비타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부 연수의 마지막 세 번째 무기염류를 봐야 되는데, 자, 무기염류를 다른 말로 미네랄이라고 불러요. 미네랄 부르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삼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얘가 우리 몸에서 내 몸을 구성하는 체구성 성분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른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갖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철이다라고 한다면 얘를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삼을 수 없지만 철, 이것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 어디에 있을까? 철. 그래서 피,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헤모글로빈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의 주성분인데 적혈구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산소만 제대로 못해. 그래서 어지럼증을 느껴. 그걸 바로 빈혈이라고 그러고, 그 빈혈의 치료제로 철분제를 못하는 거죠. 그럼 내 몸에 철이 부족한 거보다 내가 빈혈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철이 부족한 것 같아. 옆집 자전거 뜯어 먹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약으로 먹어야 돼요. 자전거 뜯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오딘. 얘는 나중에 배울 거야. 얘는 호르몬 중에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인데 티록신의 주성분입니다. 티록신의 주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칼슘. 자, 칼슘은 어떤 역할일까요? 칼슘. 뼈와 이의 성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요거는 엽록소의 구성 성분입니다. 엽록소의 구성 성분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무기업입니다. 근데 이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힘을 내는 거 아니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3분연소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화에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보통 이제 중학교 애들 대상으로 이제 고등학교 입시 시험을 칠 때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소화 파트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영양소 검출 반응이에요. 영양소 검출 반응.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자, 단백질 검출하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야? 뷰렉 반응. 지방 검출하는 반응은 뭐야? 수단3. 이거 혹시 했었나?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녹말 검출하는 반응.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 그쵸? 포장 검출하는 용액 뭐야? 베네딕트. 이런 걸 하긴 했었나 그때? 그쵸? 분명히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봤던 것 같긴 한데, 그쵸?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체육적으로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화의 대상이 되는 3대 영양소와 3부 영양소를 대략적으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화 과정을 볼 텐데, 이 소화라고 하는, 이 소화를 담당하는 것은, 소화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 소화가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누군가가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 그 소화가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썸씽을 뭐라고 불러? 소화 촉진제? 효소라고 부르죠. 예, 효소, 소화 효소라고 부르는데, 이 각각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에 대해서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소화 기관을 배울 텐데, 소화 기관도 그냥 덤벼드는 거 아니야. 자, 소화 기관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소화 기관이 이렇게 거야. 자, 그 소화 기관을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영양분이 소화되는 것이 소화 기관에 소화되는데, 자, 단백질은 몇 번에 걸쳐 소화돼야 돼? 한 번, 두 번 소화돼야 돼.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타겟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렇죠? 지방은 몇 번 소화돼야 돼? 한 번. 탄수화물, 그러니까 녹말 몇 번 소화돼야 돼? 한 번, 두 번 소화돼야 돼. 그렇지? 녹말 몇 번? 두 번. 지방 한 번, 단백질 몇 번? 두 번 소화돼야 되는 거야. 소화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 포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자. 이렇게 있고요. 요거를 소화기관 입이 있고요. 여기 식도고, 여기 위장이고요. 여기가 작은 창자, 소장이에요. 작은 창자 이렇게 있어요. 작은 창자 이렇게 있어요. 이거 소화기관인데, 그럼 여기 입, 위, 작은 창자에서 영양분이 소화될 거야. 3대 영양소가 소화되는데, 입에서는 녹말만 소화될 거야. 위에서는 단백질만 소화될 거야. 작은 창자에서는 단백질, 지방, 녹말 세 가지가 다 소화될 거야. 자, 그러면 이 3대 영양소가 소화되는데 몇 번에 걸쳐 소화되는지 한번 카운팅 한번 해줍시다. 자, 녹말은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맞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 한번 봅시다. 단백질 한 번, 두 번. 단백질 한 번, 두 번. 맞죠? 지방은 한 번. 단백질 녹말 두 번, 단백질 두 번, 지방 한 번. 그래서 모든 소화가 완결되는 장소가 바로 작은 창자입니다. 작은 창자. 그 다음에 요 소화기관 중에서 좀 우리가 이념에서 이름을 기억해야 될 소화기관 요쪽에 있는 옥수수 모양으로 생긴 요 기관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야? 이자야, 이자. 이자가 있고요. 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간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붙은 또 소화기관 하나 있어요. 이게 뭐야? 쓸개. 쓸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기관은 모두 세 군데, 소화기관 세 군데, 입, 위, 작은 창자 요 세 군데에서 소화되는데 입에서는 녹말만, 위에서는 단백질만, 작은 창자는 몽땅 다 소화가 된다라고. 그래서 녹말 두 번, 단백질 두 번, 지방 한 번. 오케이. 그다음 여기서 작용하는 효소가 그때 다르겠네요. 당연합니다. 소화 효소가 그때 달라요. 그리고 pH를 보게 되면 입에서의 pH는 7.0 중성이고요. 위에서의 pH는 2.0이고 작은 창자에서의 pH는 8.0이야. 내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입에서 작용하던 효소는 pH 7.0에서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음식물이 쭉 내려오게 되면 입에서 작용하던 효소도 같이 끌려 내려오게 되는데 위장에서의 pH는 2.0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용하던 효소가 위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활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다른 놈이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pH 2.0에서 활성하는 또 다른 효소가 분비돼서 일을 하고요. 여기서 음식물이 소화된 후에 다시 작은 창자에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pH가 8.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쪽 위에서 작용하던 효소가 작은 창자에 내려오게 되면 활성 잃어버리고 pH 8.0에서 활성하는 새로운 효소가 여기서 새롭게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효소 이야기할 때 그 효소마다 작용하는 pH는 그때 달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기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리베리 카인드하게 활성이 있고요. pH입니다. 그러니까 효소는 자기가 작용하는 pH가 그때 달라요. 어떤 요소는 pH 2.0에서 활성을 갖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7.0에서 어떤 놈은 8.0에서 활성을 갖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활성을 갖는 놈이 있고 7.0에서 또 8.0에서 활성을 갖는 놈이 있는데 이 pH 2.0에서 활성을 갖는 효소 이름 뭘까? 이걸 A, B, C로 자 A, B, C로 보면 요 A의 효소 이름이 누구야? pH 2.0에서 활성하는 펩신이야, 그렇죠? 펩신이요. pH요? 산성도를 구분해야 돼요. 산성도. 이거 먼저 이거 일단 하고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B는 pH 7.0이니까 얘는 뭘까? 아밀레이스. C는 누굴까? 트립신. 그러면 위장의 pH가 2.0이니까 얘는 위장에서 작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밀레이스는 뭐야? 7.0에서 7 활성화 안 되니까 얘는 입에서 작용하는 효소구나. 트립신은 8.0이거든 최적 pH가. 그럼 얘는 어디서 작용하는 거야? 얘는 작은 창자에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조금 전에 수현이가 pH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자 pH가 뭔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 pH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설명하면 이것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pH라고 하는 것은 1부터 7을 연결해서 14까지의 범위를 갖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갖고요. pH가 7일 때는 얘를 중성이라고 해요. 중성. 그 다음에 pH가 7 이쪽으로 해서 숫자가 작아지죠. 얘를 산성이라고 해요. pH가 7 이쪽으로 해서 14 쪽으로 점점 커지죠. 얘를 염기성이라고 표현해요. 염기성. 그래서 7을 중성으로 봤을 때 숫자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는 산성도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산성의 성질이.
그 다음에 7의 기점으로 숫자가 14 쪽으로 점점 근접한다는 거야. 영성이 점점 강해진다. 왜 이렇게 돼요? 라고 물으면 또 이야기는 갑자기 또 복잡해지고 화원에 가서 배우는데 아마 여기가 되면 막판에 가서 이 부분도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효소 이름이 등장한단 말이야. 효소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좀 기억하자. 효소 이름. 먼저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뭐 기본이거든요. 이거는 외우는 거는 생물은 외우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자, 먼저 녹말이 있는데 녹말이 분해될 때 보면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고요. 엿당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야 돼. 모두 두 번에 걸쳐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 녹말을 영어로 아밀로스라고 불러요. 아밀로스. 그래서 영어로 시원하다. 영어로 아밀로스라고 그러거든. 아밀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분해하는 효소는 이름 뒤에 AS를 붙여요. AS 붙여. 그래서 이 아밀로스를 분해하는 효소 이름이 뭐야? 아밀레이스가 된 거야. 아밀레이스. 그래서 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아밀레이스예요.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엿당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엿당을 영어로 말토스라고 해요. 말토스. 그러면 이 엿당을 분해하는 효소 이름은 뭘까? 말테이스가 된다. 말테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준혁아, 이거 기억하자. 아밀레이스, 말테이스, 이거 기억하자.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다음 단백질 한번 보자. 단백질도 두 번에 걸쳐 분해가 돼야 되는데 비가 아주 시원하게 오네. 아우 시원하죠? 예, 비 오면 지금 비가 아주 시원하게 오네요. 너 어떡하냐? 어? 아빠가 너를 강해야 되는데 저 준혁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렇지. 우산 있어? 까비. 너는 우산도 있고 아빠 들어온다고? 그건 당해야 되는데. 시선이 한번 당해야 되는데. 자, 단백질 한번 보자. 자, 단백질을 폴리페프타이드로 분해하고요. 이 폴리페프타이드가 아미노산으로 분해될 거야. 자, 이때 작용하는 효소 볼 거야. 단백질을 폴리페프타이드로 분해하는 효소가 펩신이 있어요. 펩신도 또 하나 더 있어. 트립신. 두 가지가 있어. 펩신도 있고 트립신도 있어요. 두 가지. 펩신과 트립신이 있고. 그 다음에 폴리페프타이드를 아미노산으로 분해시켜준 효소는 펩티데이스. 펩티데이스라는 요소가 아미노산을 분해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효소 이름을 좀 친숙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어차피 소화라고 하는 것은 효소 이름 갖고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효소 이름을 일단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을 보자. 지방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일단 지방을 분해하면 지방산하고 글리세롤로 분해져요. 저번에 내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지방산 모노글리세라이드, 디글리세라이드, 글리세롤 이거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산 세 분자고 글리세롤 분해되는데 이 지방을 영어로 리피드라 표현해요. 리피드. 그래서 얘를 분해시키는 효소 이름 역시 뒤에다가 AS를 붙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뭐야? 라이페이스가 된다. 라이페이스. 그래서 상대 영양소를 분해시키는 효소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반을 어디서 분해돼? 잎 앤드 소장에서 분해가 되는 것이고요. 단백질은 오로지 위에서 분해되는 거고요. 이 지방은 오로지 소장에서만 분해가 됩니다. 위하고 얘는 소장에서 분해가 되겠죠. 왜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한테 전화할까? 주인이 엄마 주려고 엄마한테 진짜 쓰는 심당한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소와 효소 이름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는 내신전이라서 아마 이 수업이 휴강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뭐하고 놀까 지금 고민이죠? 그렇죠, 공부해야죠. 너는 다음 주에 여기 오죠? 다음 주에 오면 저기 딴 애들이 많은데 선생님 저 역사 저기 프린트 만들었어요. 그럼 딴 애들도 놔두요. 그럼 내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용히 말하십시오. 이쪽으로 갈 때 조용히 전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 폭탄 맞습니다. 놔두세요. 출판사 봐 이런 거줄 때가 출판사 이름 줄 외우면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네, 조용히 말씀하시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